안녕하십니까. 서양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을 가르치는 강유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의 고전을 읽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번에 걸쳐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강독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책 읽기의 방법인데요. 제가 무작정 이 책에 대해서 저의 생각만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책의 구절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가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나 보충되는 해설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할 때 그 강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겨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을 원어를 가지고 읽는 것, 이것이 이제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사실 철학과의 공부를 하러 들어갔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철학과를 갔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 대학에 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하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또 우리말로 되어 있지도 않은 외국의 서적들이 읽는 것, 이게 철학 공부인가 해서 좌절한 경우도 많습니다. EBS에서 저한테 이렇게 서양 철학의 고전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강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고전을 읽을 때 얼마나 귀찮고 괴로웠는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걸 할 때는 방송이라는 어떤 특징도 있지만 그 특징 못지않게 읽으면서 책을 저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잠든 머리 세포를, 두뇌 세포를 깨우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효능감,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강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2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양 철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읽는지 일단 조금 그 대강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저 사람이 지금 몇 번째 하니까 지난번에 이거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하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곧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꼭 이 책만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 히라보로 되어 있는 1차 문헌입니다. 플라토니스 오페라라고 해서 플라톤 전집의 첫 번째 권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만이 아니라 에우티프론, 폴리티코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담겨 있는 전집입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이 힐랍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구입하시는 것도 글쎄요. 이렇게 이제 책을 구입을 해놓으면 그 책을 읽다가 이게 꽂혀 있으면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또 구입하시는 것이 또 그 죄책감이 나를 또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요. 20번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좀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북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서양 고전을 읽고 서양 고전 중에서도 2500년 전에 이게 쓰여졌다고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읽어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읽기는 읽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전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고전을 읽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플라톤의 이 대화편, 또는 이제 이 헬라스 시대에 나온 여러 가지 드라마들 또는 연설들, 이런 것들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읽는가,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EBS에서 위기의 시대에 읽는 고전, 그것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전을 잘 읽으려면 그 고전이 쓰여졌던 시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그 시대, 즉 서기전 5세기의 지중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법정 드라마니까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의사결정기구는 어떠하고 그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는 소크라테스 그러면 좀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철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지금 대체로 보면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요 책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는 아니죠. 우리는 엉망인 사람이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정말 소크라테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는가, 즉 소크라테스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강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시간부터 18번째 시간까지 12번에 걸쳐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 해서 20번을 이걸 강의를 하는데 20번 중에 12번이니까 대충 한 3분의 2쯤 되겠죠, 그게. 그러면 마무리로 19번째 시간, 20번째 시간, 이 마무리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이 대화가 사실은 플라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뭔가, 당시 아테나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2번 정도에 걸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었으니까 이제 이 책 바깥으로 살짝 나와서, 아주 멀리 나가지는 않고 요 바깥으로 살짝만 나와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나가서 마지막 시간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서양 사상의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점만큼은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점을 강조할 지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에 걸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고전?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강요한 당신 같은 사람이나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인문학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읽을 만한 것이지, 뭐 굳이 우리가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일종의 법정 드라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읽지 않겠는가. 또 플라톤의 대화편은 뭐 일설에 의하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해요.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문학적으로 탁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것을 문학 작품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고전으로서 이것을 읽는다. 또는 그냥 소크라테스의 변론 정도는 읽어야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아는 게 있다라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읽는다. 그 정도가 대충 이것을 읽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2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딱 이렇게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동양고전도 아닌 서양고전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한국 사람의 전통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말까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요, 읽을 까닭이 정말 없어요. 사실 서양에서도 이게 무슨 우리의 지적인 유산, 무슨 Our Intellectual Heritage 뭐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플라톤을 읽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몇몇 대학에서나 그렇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갖다 하나의 질문으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도대체 우리는 왜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또는 플라톤의 전통을 두는 그런 서구의 사상을 왜 이 동아시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전통 사상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또는 플라톤의 전통의 뿌리를 두는 서구의 사상, 이것을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플라토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이제 플라톤주의라는 게 뭐냐? 플라톤주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히라보로 이제 도케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보이는 것, 영어로 it seems to be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말 있죠. 그것이고,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 두 개의 본질과 현상이라고 부르는,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설명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서양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은 상당 부분 이 플라톤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나 사상들이 상당 부분 플라톤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전통 혼례를 올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 혼례를 올린다고 할 때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통의 구체적인 내용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전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전통 혼례를 올린 사람은 결혼 생활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글쎄요. 그게 우리가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제가 이 강의하고 있는 저만 해도 서양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양복이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말이 동양복이 아니라 서양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양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전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언제부터 그게 자신의 전통이었는가? 이것을 글쎄요.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의 전통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왜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양 고전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는 것을 하면 강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자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하고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서양 것이니까 서양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변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주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민주주의는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전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서양 사람들도 민주주의가 자기네 전통은 아니에요.
서기전 5세기에 아테나이에서 민주정치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 아테나이가 망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드로스 그 대왕이 아테나이를 마케도니아가 아테나이를 자기네 지배 아래 뒀죠. 그때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서양에서도 민주정이 확고하게 그 사람들의 정치체제의 전통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전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적어도 1950년 이후로 민주정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고 또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서양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사람들의 전통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반도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을 다 포괄할 텐데 북한 사람들에겐 더욱이나 전통이 아니죠. 남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한번 민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읽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읽는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봐야 된다. 왜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느냐? 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다 불러다 놓고 사형을 처했는가? 대체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걸 보고 민주정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함께 읽으면서 해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주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정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또는 당대 아테나이 사회에서 민주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을 비판을 했다. 즉 민주정이 여기 있으면 민주정에 반대되는 뭔가를 여기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모두 민주정과 그 당시 여러 그 폴리스에서 작동하고 있던 정치 체제들을 보고 그것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즉, 그 정치 체제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 어떤 체제에 살고 있든 간에 인간이 제대로 된 삶, 잘 사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에 반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이 민주정에 반대해서 죽었으니까 제자인 플라톤은 민주정을 철천지 왼수처럼 여기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비난하는가 또는 이것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지는 않았네요. 플라톤은. 네, 그런 것에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하는 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한 번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니까 참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법정에 와서 이렇게 충실히 재판을 보던 걸 보니까 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건 아니고 법은 일단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키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법이 도대체 악한 법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에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이 변론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철학사에서 흔한 물음이니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하게 도로교통법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도로교통법 엉망이야. 내가 운전하는데 굉장히 이 법이 엉망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엉망인 법인데 내가 이걸 꼭 지켜서 운전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소하게 도로교통법부터 또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제일 밑바탕에 놓여 있는 법이 헌법인데 이 헌법에 이런 점이 좀 못마땅한 것 같아. 그럼 이것은 제대로 하려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 헌법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어떤 법들이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원리 위에 법이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변론을 읽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읽어보면요.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굉장히 허무맹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잘생긴 배우한테 잘생겼으니까 고소. 뭐 이런 수준 정도로 좀 허섭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약간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괘씸죄에 해당한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아테나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즉 거기에 핵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소크라테스가 전통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도대체 그 전통이 뭐였는데 그리고 그 전통을 어떻게 도전해서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했는가. 그것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철학의 고전이니까 전통적으로 이것을 읽어오니까 라는 이유로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전통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죠. 즉 전통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읽고 있다 하는 좀 묘한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 말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전통적인 것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오래전에 읽어보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일본의 그 유명한 책으로 가득 찬 집을 지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전을 왜 읽느냐. 오늘날에 나오는 최신의 책만 읽기도 바쁜데.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전통적인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현대적인 것인가. 나는 정말 고리타분하지 않은가? 정말 초현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근대 이전의 텍스트들, 그런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아주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조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조 때의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날 정치를 뭘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세계 그리고 서양에서도 전 근대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모습이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체로 한국은 근대를 어느 때로 잡냐면요. 1800년에 정조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했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를 대개 이제 근대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해방 이후를 현대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합중국이 민주주의를 여러 나라에 수출했어요. 그중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한국에 무슨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힘으로?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저의 그냥 사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훈련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당장의 동아시아 3국 중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일본에 대해서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민주주의 국가라니까 뭐 민주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황이 있는 한은 저는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조선의 유산을 무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 이걸 이제 되게 근대 사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789년에서 1919년까지 서양에서도 근대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중국은 우리가 아편전쟁이라고 부르는 1840년에 제1차 중국과 영국의 전쟁, 중영전쟁부터를 중국의 근대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10년도 안 되어서 1876년에 한국을, 조선을 병탄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런 걸 본다면 근대사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한국은 분명히 근대 이전의 것으로부터 뭔가를 유산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건전하고도 건강하고도 제대로 된 민주정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중거틀로서 이것을 읽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런 목적에 대한 얘기는 줄이고 어떻게 읽는가 이것을 두 번째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고맙습니다.